안녕하세요. 김 박사의 논문 쓸 결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콘텐츠는요. 학위 논문 프로세스 쉽게 이해하기입니다.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논문을 쓰시려고 대학원 들어오신 분들, 특히 일하시면서 대학원을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학위 논문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지 알기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고자 콘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그림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대학원에 입학을 하셨죠? 요새는 네,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 늦은 것이 아니니까 대학원 입학 허락을 받으신 것에 일단 한번 승리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학위 논문 쓰는 여정을 시작하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대학원 입학하시고 나서 이제 관심 주제를 발견하고 그 관심 주제와 관련된 내가 연구하고 싶은 것을 연구를 제안하는 프로포저를 겪으신 다음에 프로포저에서 제시하신 자료 수집이나 자료 분석 방법 같은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실제로 자료도 수집하시고 분석하시죠. 그 다음에 결과 기술하시고 내 연구 논문이 완성되면 그거에 대해 심사를 받고 심사 의견을 바탕으로 논문을 보완하고 보완한 다음에 논문을 완성하고 학위 취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어떠세요? 굉장히 간단하지 않으세요? 선생님들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재직하시면서 어렵지만 그래도 해나가시면 해낼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림을 좀 간단하게 제가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이제 이 스텝별로 제가 조금 더 내용을 가지고 와 봤는데요. 제가 저희 대학원에 특강을 했던 내용을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대학원 입학하시면서부터 이제 다양한 연구 논문을 접하시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통해서 교수님들께서 과제를 주시죠. 이런 논문을 읽어보세요. 아니면 관심 주제 논문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연구 논문을 접할 기회가 자주자주 이제 생기시거든요. 석사 과정부터 이렇게 들어오시면. 그래서 수업 시간에만 또 읽는 게 아니죠. 논문이 완성될 때까지 다양한 연구 논문을 접하는 것은 이제 필수적인 일이 됐습니다. 대학원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래서 다양한 연구 논문을 접하시다 보면 관심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런 논문을 읽고 이 수업 시간에 뭐 이러한 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의 관심 주제, 내가 좀 더 관심을 가고 있는 거, 내가 좀 더 살펴보고 싶은 주제들이 생기시게 돼요. 주제나 뭐 관심 있는 연구 방법이나 생기시게 되는데, 다양한 연구 논문을 이제 막 접하시다가 관심 주제를 발견하고 내가 좀 연구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좁혀서 나의 주제와 관련된 연구 논문을 접하시게 되는 거죠. 이것도 여기서부터 이제 끝까지, 대학원 끝까지 가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대학원에 입학하셔가지고 연구 논문을 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주제를 발견하시고, 그 연구 주제와 관련돼서 연구를 하겠다 결정하시고 프로포저를 하시는데, 관심 주제가 먼저 있으시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입학하셔서 그것에 대해 이렇게 프로포저를 쓰시고 연구를 수행하시기도 해요. 특히 이제 재직하시는 분들께서는, 재직하시면서 해결하고 싶으신 부분, 뭐 발견한 문제 아니면 발견한 현상 더 탐구하고 싶으신 부분 조금 이렇게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다가 관련 대학원에 입학하시고 그리고 그 논문을 여러 개 읽다가 이제 자기의 연구 주제를 조금 더 구체화 시켜가지고 프로포절 하시고 연구를 하시게 되는 것도 있으신 거죠. 그래서 뭐 이 순서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관심 주제를 발견해서 이제 프로포즈를 넘어가시는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포저는 어떻게 프로포저를 하게 되느냐. 그래서 이 연구 논문을 접하시면서 관심 이론이나 모형, 변수를 탐색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 방법이나 연구 모형을 결정해서 프로포저를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연구 방법이나 연구 모형을 결정하는 거는요, 논문들을 보시면서 아니면 재직하시면서 이렇게 생기신 문제의식, 더 탐구하고 싶으셨던 그런 탐구의식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나는 무엇을 증명하고 싶은가? 나는 내가 논문을 쓴다면 내가 학위 논문을 쓸 건데 내가 학위 취직을 하는 논문을 쓸 건데 무엇을 증명하고 알아보고 싶은가에 따라서 연구 방법과 연구 모형이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당 변인,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변인, 예를 들면 조직 시민 행동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탐구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들어왔어요. 아니면 대학원 들어와서 이렇게 여러 논문을 읽다 보니까 조직 시민 행동이 너무 좋아요. 지식 공유 행동이 너무 굉장한 개념이에요. 이거를 좀 더 탐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해당 변인이나 해당 모형 아니면 어떤 연구 모형을 선생님들께서 보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연구 방법과 연구 모형으로 선행 연구가 실시되었는가를 이렇게 살펴보시고 이제 나의 연구 방법과 연구 모형을 결정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연구 방법을 또 프로포절 하실 때 이제 결정을 하시고 작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연구 방법은 크게 이렇게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혼합 연구도 있긴 합니다만 혼합 연구는 이제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를 이렇게 합쳐서 수행하는 연구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적 연구는 쉽게 얘기해서 선생님들께서 논문을 보실 때 뭔가 숫자가 많이 써있다, 통계적인 분석이 수행됐다, 이런 걸 양적 연구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질적 연구는 이제 좀 더 뭐 인터뷰라든지 관찰이라든지 아니면 문헌을 여러 번 문헌을 통합해서 분석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질적 연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에는 회귀 분석,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 메타 분석, 프로파일 분석, 패널 데이터 분석 등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HRD 분야에서는 구조 방정식 분석이 많이 쓰이는 추세죠. 근데 조금 더 이제 고급화된 구조 방정식도 점점 더 학위 논문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질적 연구는 통합적인 문헌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컨셉추얼 스터디, 개념 연구, 아니면 현상학적 분석, 생애사 분석, 근거 이론 분석, 사례 연구 뭐 이런 것들을 질적 연구로 일단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런 연구 방법을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지? 조직 시민 행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동안은 다 구조방정식으로 분석이 되어 있어요. 선행연구에서. 그러면 나는 구조방정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 그거는 아니고요. 어떤 연구 방법으로 선행연구가 실시되었는지 참고할 필요는 있는데 그렇게 연구가 수행된 건 수행된 거고 그래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증명하고 싶은지가 연구 방법을 선택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예를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제가 만약에 A라는 개념에 관심이 있어요. 뭐 프로티형 경력 태도라고 할까요? 프로티형 경력 태도라는 이 변인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 어떤 게 프로티형 경력 태도에 영향을 주고 이 프로티형 경력 태도는 어떤 부분에 또 영향을 주는지 이거를 찾아보고 그리고 내가 설정을 한 경우 이러한 관계가 이게 정말 이런 순서가 된다고 하는데 이 관계가 뭐 예를 들면 내가 설정한 환경 300명 이상의 조직 구성원이 있는 큰 조직에서도 이게 맞는지 아니면 중소기업에서도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일까? 이런 거를 증명해 봐야지 싶을 때는 이제 구조방정식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여기에는 다른 변인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런 모형을, 이런 구조를 가지는 모형이 정말 맞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구조방정식을 쓰시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 연구가 꾸준하게 수행되고 있지만 주제나 연구 방법이 굉장히 흩어져 있습니다. 매우 다양하고 이걸 한 큐에 정리한 연구가 없다. 그럴 때는 통합적인 문헌 분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만화경 경력 같은 개념이 있잖아요. HRD에. 만화경 경력에 대해서 이 연구가 뭐 수행이 되고 있고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다는 거지? 조금 한눈에 보는 연구가,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정리한
연구가 없다 이렇게 할 때는 통합적인 문헌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뭐 업무몰입이라는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개념이 저희 분야에는 있습니다. 업무몰입은 문헌 분석도 이미 실시가 됐어요.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연구가 되어 온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연구가 몇십 년 전부터 되어 있어서 문헌 분석도 10년 전에 굉장히 잘 된 문헌 분석이 있어요. 근데 그 문헌 분석 이후에도 또 많은 연구가 발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10년 동안의 연구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전 연구와는 어떤 공통점을 갖고 어떤 차이점을 갖는지, 어떤 경향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통합적 문헌 분석으로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는 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 그런데 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 뭐 예를 들면 조직 사회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직의 학습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학문적으로 밝혀진 바가 조금 없어. 나의 결과로 이론을 만들어내야겠어 할 때는 근거 이론 분석, 나의 결과를 근거로 이론을 만들어내는 질적 연구를 이제 방법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보면 네 번째 예시는 나는 어떤 개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이미 학문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이 샅샅이 밝혀진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개념이 A라는 개념이 있는데 선행 연구에서 B에도 영향을 주고 C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각각의 연구에서 계속 증명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A라는 개념, 뭐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어떤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트랜스포메이티브 리더십이라고 할 때 변혁적 리더십은 그러면 B에 더 효과가 큰 리더십인지 아니면 C에 더 효과가 큰 리더십인지 이거를 살펴보고 싶으면 메타 분석을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문헌 분석이랑 비슷한데 연구 결과 값을 표준화해서 종합적으로 그래서 A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결과 변이는 뭐야? 라고 규명을 하시는 거예요. A가 B에 영향을 주는 거 지속적으로 막 연구가 뭐 20편, 30편이 있습니다. C에 영향을 주는 것도 뭐 10편, 20편, 20편, 30편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A가 B의 영향을 논문의 개수로 A가 이거는 연구가 많이 됐으니까 B의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개념이야. 이게 아니고 여기서 나온 수치들을 다 이렇게 변환을 해서 동일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변환을 해서 그래서 A는 B에 더 영향을 많이 주는지 C에 더 영향을 많이 주는지 이런 것을 규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 결과 값을 표준화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고 싶다 할 때는 메타 분석이라는 연구 방법을 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상관계수 같은 거, 상관계수 여기 이 연구에서도 상관계수가 나올 테고 이 연구에서도 상관계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상관계수를 표준화해서 동일한 선상에 놨을 때 A가 어떤 것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메타 분석을 통해서. 네, 그래서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거에 따라서 연구 방법의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팁이라고 밑에도 달아놨었는데 관심 주제의 선행 연구를 많이 읽으면 연구 방법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변인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분야, 그 선생님들께서 지금 전공하시는 분야의 경향성, 연구 경향성이나 연구의 필요성 등을 파악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관심 주제의 문헌 연구를 찾아보는 게 일단 그 관심 주제를 익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구 방법과 연구 모형을 이렇게 연구 논문을 접하시면서 결정하시게 되죠.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구조 방정식
으로 결정했어.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이 변인들 간의 관계를 다 선행연구에서 많이 있더라. 그런데 이 모형은 없어. 나는 이 모형을 증명해 볼 거야. 라고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결정이라는 거는 사실 선생님들이 열심히 논문을 찾아서 구상을 해보시고 지도교수님이랑 상의를 해서 결정됐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나는 프로티엄 경력 태도랑 조직 경력 관리 지원이라는 변인이 직업 몰입을 겹쳐서 개인의 경력 만족과 직무 성과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 그리고 개인의 경력 만족이 직무 성과에 영향을 주는지도 확인해 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셨어요. 이런 연구에 대한 이제 마음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모형을 이렇게 설정을 하죠. 그리고 교수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지도 교수님께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이제 모형을 논의를 드리는 거죠. 지도 교수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질문을 던지시고 선생님들께서 답변을 이제 하시죠. 다 통과를 하시면 이제 교수님께서 이 연구 모형 정말 좀 탄탄해 보이네. 그럼 프로포절 준비하세요. 라고 프로포절에 대한 허락을 내려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프로포절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프로포절을 준비를 하는데요. 프로포절이라는 것은 프로포즈, 제안서, 그러니까 연구에 대해 제안한다. 좀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이 연구를 해도 되는지 좀 봐주세요 하고, 이제 박사학위를 있으신, 그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연구에 정통하신 교수님들께 이제 제 선생님들의 연구를 제안하는 게 프로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포절은 각 대학마다 학기 말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기 말에 이제 프로포절 준비하신 거를 발표를 하는데, 프로포절은 초안이긴 하지만 논문의 절반을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의 서론이랑 이론적 배경 그리고 연구 방법을 작성하셔가지고 발표하는 건데요. 서론이랑 이론적 배경,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구조방정식으로 이런 모형을 이제 구상하셨다고 할 때, 이런 모형을 구상하시게 된 그 논리가 선행연구를 접하시면서 생기셨을 거예요. 그래서 선행연구의 결과라든지, 선행연구의 양적 검증 결과라든지, 아니면은 이론, 아니면 모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서론을 작성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론적 배경을 작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방법에는 설문조사 계획, 만약에 양적 연구 하신다면 설문조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질적 연구로 하신다면 뭐 인터뷰나 관찰 계획 같은 거를 연구 방법에다가 이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문조사지나 인터뷰 질문지까지 작성하셔가지고 이제 프로포절에서 발표를 하시면 되는 거죠. 준비를 하시고 프로포절 이제 발표를 하시면 교수님들께서 서론이랑 뭐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등을 통해서 이 연구가 정말 필요한지, 정말 가치가 있는지, 이 연구 방법으로 정말 여기서 제시한 연구 모형을 검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교수님들께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교수님들께서는 정말 연구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희보다 연구를 더 오래 하셨으니까 이 모형은 A이론과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교수님들께서는 B이론과 C이론이 이 모형과 더 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고 A이론의 해석은 A로는 이 모형과 관련이 없는 건데 그렇게 연결시킨 거에 대해서 좀 잡아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수님들께서 프로포저에서 주실 수 있는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의 연구가 산으로 가지 않게, 저의 연구가 정말 잘 끝마쳐질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포저 때 많은 교수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거에 따라 논문을 조금 보완한 다음에 이제 연구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프로포절에 제가 제안한 그 프로포절 발표를 보시고 교수님들께서 이건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된다. 문제가 너무 많다. 이런 경우에는 연구를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라는 결과가 안 나올지도 몰라요.
프로포저를 보니까 연구의 가치나 필요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러한 연구 방법으로 이 검증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잘못됐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프로포저를 아예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고, 연구의 필요성이 없어서 이 연구를 수행하지 않게 될 수도 있고, 다시 프로포저를 준비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도 교수님께 그간 많은 프로포저 준비하면서도 많이 논의를 드렸고 지도를 많이 받았다면 처음부터 시작할 일은 생기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착실하게 선생님과 기반으로 프로포저를 준비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교수님들께 이 연구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만 코멘트를 받고 연구를 수행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자료 수집 준비, 자료 수집, 자료 분석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프로포저를 하시면 교수님들께 의견을 받으시겠죠. 그리고 종합적으로 판정이 내린 결과가 프로포저대로 이제 연구를 수행하셔도 좋습니다가 되시면 이제 자료 수집을 시작을 하시는데요. 자료 수집은 프로포저에서 제3장 연구 방법에 선생님들께서 계획하신 것 그대로 이제 자료 수집을 하시고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료 수집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따라 자료가 일단 다르겠죠.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인터뷰를 실시하는 것이 대표적인 자료 수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시면 이제 그 자료를 설문조사 얻은 응답을 이제 뭐 엑셀 같은 데에다 코딩을 하시는 게 자료 분석의 제일 기초입니다. 자료를 이제 코딩하시고 나서는 데이터를 조금 정리정돈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불성실한 응답을 조금 걸러내서 검토하셔가지고 이제 분석에 사용하실 자료만을 남겨놓는 단계인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사전 데이터 분석인데요.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뭐 구조방정식 분석을 선생님들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구조방정식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갖춰야 될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러한 이렇게 기본 조건들을 만족하는 자료인지를 이제 간단한 통계로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료가 정규성을 단별량과 다별량의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는지 뭐 외도와 첨도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분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들을 다 검토했는데 구조명령식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자료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대로 분석을 하시면 되는 순서인 거죠. 질적 연구 같은 경우는요, 뭐 인터뷰도 있고 관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하는 질적 연구를 계획하신 선생님께서는 자료 분석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인터뷰를 실시한 다음에 인터뷰를 전사합니다. 인터뷰 전체를 필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녹음 파일을 가지고 인터뷰 내용을 다 전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전사를 한 다음에는 이제 내용 검토, 전사된 내용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쭉 검토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이제 인터뷰 자료가 몇 개가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코딩을 하고, 내용을 분석하고, 범주화하고, 이런 것들이 질적 연구에서는 자료의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제가 화살표로 조금 프로그램 이름을 예시를 들어놨는데요. 양적 연구에서 사전 데이터 분석뿐만이 아니라 양적 연구에서 분석하실 때는요, 뭐 엑셀, 자모비, 엠플러스, 에이모스, CMA, R 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CMA는 그 메타 연구하실 때 분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구조감정식에서는 이제 엠플러스랑 에이모스를 많이 쓰시죠. 그래서 CMA 그리고 R은 구조방정식도 되고 R은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셔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라서 연구 방법을 오히려 좀 더 다양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방정식도 하실 수 있고 메타 연구의 효과 크기 분석 등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은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분석을 또 R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질적 연구에서는 코딩하고 내용 분석하고 범주화할 때 엠비고라는 그 유료 툴이 있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하시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하고 관리가 편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1년 단위로 사용권을 구매하셔도 되고 평생 보험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그 MBB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낱말 카드라고도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요. MB보는 굉장히 우리의 이 분석을 편하게 해주는 도구인 거죠.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도구. 네, 그리고 낱말 카드는 이런 거 혹시 아십니까? 종이의 왼쪽에 이렇게 링으로 바인딩 돼가지고 종이가 몇백 장씩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영어 단어 외우실 때 좀 많이 쓰셨던 그런 카드요. 그 낱말 카드로 이제 코딩이나 내용 분석 실시하시는 거예요. 저는 석사학위 때 질적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 지도 교수님께서 질적 연구 정통 그쪽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질적 연구가 처음이니 너는 MB본을 사용하지 말고 낱말 카드로 이 질적 연구가 수행되는 거를 한번 확인해 가면서 배우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낱말 카드를 그때 낱말 카드를 많이 사가지고 낱말 카드로 분석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익히는데 좋습니다. 학습하는데 정말 좋아요. 근데 요즘에는 MB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네, 바입니다. 네, 여기 옆에 제가 구조방정식인 경우 분석 절차를 예시로 조금 더 자세히 가지고 왔는데요. 조사 결과를 이제 코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집치를 처리를 합니다. 불성실한 응답이 지속되는 그 설문지를 제거한다든지, 미응답인 거를 다른 응답, 평균 응답이라든지 그런 걸로 대체를 할 건지, 미응답이 굉장히 많아서 이 설문지를 못 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학문적 긴 정보를 기반으로 내리는 등의 절차로 결축치를 처리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구 통계학 분석을 하고 사전 데이터 분석에서 동일 방법 편의라든지 상관관계, 신뢰도, 타당도 등을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적합도 평가를 측정 모델과 구조 모델 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분석이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 모델을 평가했는데 유의하지 않은 경로가 나왔다. 그러면은 모델 수정 후 재평가를 해서 모델 비교를 수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매개 효과나 조절 효과를 보시는 선생님께서는 또 추가 분석을 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결과를 기술하시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 기술 단계에 왔습니다. 결과 기술은 이제 앞에서 분석하신 걸 가지고 연구 결과를 쓰고, 그 담백하게 연구 결과를 쓰고, 담백한 연구 결과에 대한 연구자 이렇게 자신의 해석과 그것에 대한 논의를 작성하고요. 결론 및 제언 부분을 작성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 연구 결과 해석 및 논의가 이쪽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밑에는 제가 1장에서 5장은 수정 보완하고 논문 작성하는 거는 되게 길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논문 작성은 그냥 뭐 일주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논문 작성은 프로포절 이때부터 논문 보완, 논문 완성할 때까지 계속 하는 일이다 라고 쓴 거고 1장, 5장 수정 보완도 계속 하는 일이다 라고 쓴 거예요. 여기 앞에는 보시면 여기 자료 수집 이쯤에서는 1장에서 3장 수정 보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프로포절에서 왜냐하면 프로포절에서 완성된 게 3장까지니까 이제 이쯤에서는 1장에서 3장 을 수정 보완을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 생각나는 부분, 자료 분석하다가 앞에 자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연구 방법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야겠다 이런 것들, 생각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시고 그리고 연구 결과까지 나오고 해석 논의하시고 이럴 때는 또 이론적 배경이 굉장히 많이 손볼 것들이 떠오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쓰시고 결론 및 제언에서 내가 이 연구의 결론을 이야기할 때 또 서론과 온라인되지 않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도 또 계속 머릿속에 내 논문의 전체적인
이렇게 흐름과 논리의 진행을 이제 빠삭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알고 계실 수밖에 없어요. 논문을 지금 여기에 쓰시게 되면 너무나 당연하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수정 보완을 이제 계속 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논문 심사죠. 결과 기술까지 하신 다음에 결론 및 제형까지 다 완성하셨어요. 참고 문헌까지 다 정리를 하셨어요. 이제 논문 심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논문 심사 준비를 하셔야죠. 논문 심사본 완성이라는 게 이제 여기 결과 기술까지 하시고 내 선에서는 최종이다. 지금 나의 그런 면에서 완성이다. 더 이상 내가 지금 더 새롭게 할 건 없다. 이게 논문 심사본이 이제 되는 거죠. 논문 심사본 완성하고 논문 심사 환경을 준비합니다. 논문 심사 환경 준비라는 것은 이제 논문 심사를 받으실 환경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프로포즈를 했던 그 상황과 같이 이제 논문 심사본을 심사위원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심사위원분들 앞에서 이렇게 논문을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제가 증명한 건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할 때 이제 교수님들께서 여기 이렇게 죄송합니다. 교수님 여기 교수님께서 이렇게 계시고 선생님께도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이 상황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모든 거가 논문 심사 환경 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논문 제본도 필요하겠고 볼펜도 필요하겠고 규정마다 다르겠지만 뭐 물도 여기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그 PPT도 준비하셔야 될 테고 발표를 하기 위해 컨트롤러 저기 뭐라고 하죠? 슬라이드 넘기는 거, 그 포인터도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 환경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 환경에 내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준비를 해야죠. 이거는 그 같은 지도 교수님과 논의를 다이렉트로 하셔도 되고, 지도 교수님께 먼저 먼저 심사를 받으신 분들께 이제 논의 상의를 드리고 이제 준비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논문 심사를 받습니다. 논문 심사를 받으면 이제 교수님들께서 심사 의견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심사 결과도 교수님들이 논의하셔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 심사 결과를 이제 반영해서 논문을 보완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석사랑 박사 학위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이제 그 다음에 이 똑같은 환경을 다시 재현해가지고, 재심사를 준비하고 재심사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논문 완성, 논문 취득 이렇게 허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1차 심사로 마무리돼서 석사는 주로 1차 심사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사 한번 받으시고 수정한 거에 대해서 교수님 이제 심사위원분들께 이렇게 다 어떻게 주신 내용을 어떻게 보완하였습니다. 말씀드리고 보고 드리고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3분이나 5분의 심사위원분들께 이제 최종 허락을 받는 인준지의 도장을 찍고 논문을 그 학교 도서관인가요? 학교마다 이제 절차 규정이 있어요. 완성한 논문을 어떻게 제출하셔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논문을 제출하시게 되면 학위 취득을 위한 이제 논문 제출이 끝나시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단계별로 또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는 이 스텝마다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가지고 노하우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대학원 동기 선생님들과 으쌰으쌰 하시면서 한 단계씩 이렇게 넘어가는 맛이 있거든요. 한 단계씩 이렇게 넘어가고 해내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선생님들께서 논문 심사 자리에 서 계실 거고
수정을 하고 계실 거고 완성을 하시는 날이 올 거예요. 혼자 하면 어려운데 옆에 있는 선생님이랑 같이 끝내시면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조금만 힘내시고 제가 또 다른 노하우도 열심히 공유 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콘텐츠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